자, 한일 관계 그 기나긴 애증의 역사. 오늘 그 통역사의 주제입니다.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는데요. 한일 관계가 워낙 사건이 많아서 이걸 다 담을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해방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최근까지 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성은 했습니다만, 시간을 봐가면서 좀 건너뛰고 이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셨겠지만, 우리 딱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일본 제국이 분할되면서 만주가 떨어져 나가고 조선이 떨어져 나가고 타이완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됐고, 천황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처럼 여겼었는데 메가더 옆에 이제 조그만 그 볼품없는 그 사내였다는 게 이제 사진이 처음 공개가 돼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우리 45년 8월 15일의 광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 방송, 오금 방송이라고 불렀어요. 오금 방송이라고 했는데, 그게 방송이 나올 때 지지직거리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일본의 고투, 황실의 고투 말이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느낌으로, 세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느낌으로, 일본이 망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서 다 비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입술을 꽉 다물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집도 있었을 거고, 땅도 있었을 거고, 공장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 다 두고 가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가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면서 이 두고 온 재산을 기필코 찾아가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쓴 게 요코 이야기라는 게 또 여러 해잖아요.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 그러니까 강제 징용된 사람들, 해외로 끌려나간 사람들이 200만이 넘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그러니까 나갔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네 하던 그런 노래까지 있었고, 귀국 동포들이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죠. 이 귀한 동포들의 역할, 그리고 귀한 동포들의 그 존재는 해방 정국에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면으로, 원래 사회 이론으로는 이분들이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또 거꾸로 서북 청년단 같은 데도 또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꼭 현실하고 맞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부산에서 이제 그 동포들이 이렇게 쭉쭉쭉 모여서 살게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촌이라는 작은 세상을 벗어나서 해외로 또 도시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견에 빠진 모르겠습니다만 순박한 농부하고는 달라진 거죠. 그리고 고생을 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일본과 한국 간의 이 문제는 제일동포 얘기를 다룰 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분단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 한일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데, 원본이 따로 남아있겠죠. 이건 어디 경매 사이트에 나왔었는데 쥐가 파먹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일 배상 요구 자료 조서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건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무엇을 배상을 요구할 것인가.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준비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이런 말 있죠. 내치에는 등신이지만 외교에는 귀신이었다 하는데, 그건 국제정세에 밝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받아낼 것. 이 금액하고 박정희가 실제 한일회담에서 받아낸 거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는데,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했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만, 또, 이거를 한 건 사실이죠.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어진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논의되는 틀 속에서 하다가 보니까 37년 이후만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 걸 조사 못했다는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일배상 요구 자료 조서란 걸 만들었고, 이걸 안 만들어 놨으면요, 한일회담 때 우리가 주장할 근거도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전쟁이 나면서 이렇게 다 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일회담에서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었는데, 여기, 그렇죠. 이 친구는, 저하고는 연배가 비슷해요. 저보다 아마 학번이 하나 될 겁니다. 요새 반일 종족주의 거기 저자인데, 저하고는 그냥 안면만 있죠. 안면만 인사 정도만 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였는데, 획 돌아섰어요. 획 돌아서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애당초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본 측 논리를 그냥 받아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역청구권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재산 대부분을 두고 갔다 이거예요. 땅, 집, 토지, 공장, 이런 거 떼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금은보화로 바꿔갖고 골동품, 문화재, 귀금속, 이런 걸로 이제 왕창 많이 갖고 갔다고 치지만, 그 많은 땅과 이 공장을 떼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일본이 한국에 줄 거보다 한국에서 일본이 받아갈 게 훨씬 더 많다. 그게 바로 역청구권의 논리인데, 지금 이 사람들, 뉴라이트들, 그러니까 여전히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준 것. 일본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중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중국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석권하면서 아시아의 지도가 바뀐 거죠. 일본이 가령 미국 입장에서는 중화민국 장개석 정권, 국민당 정권과 파트너가 돼서 동아시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일본이 살아나는 겁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이렇게 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빨아서 써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일본의 이제 운명이 바뀌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아니지만 메가더를 만나러 일본을 갑니다. 메가더를 만나러 가는데 일본 수상이었던, 그 당시에 일본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미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최고사령부의 이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임명했는데 그때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죠. 지난 일본 우익 얘기할 때 이제 한참 나왔습니다만, 요시다 시게루하고 이제 이승만이 만났을 때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이승만은 가서 딱 그냥 인상 쓰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요시다 시게루는 뭔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호랑이가 요새도 많습니까? 하고 이제 했더니 이승만이 뭐라고 받아쳤냐면, 가토 기요마사가 다 잡아가서 지금은 없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게 정혹이라는 게 호랑이 잡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제가 조선의 호랑이를 다 잡아가서 지금 호랑이가 없어 하고 이제 해서 요시다 시게루가 더 말을 못 붙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일본하고 1대1로 교섭 안 할 거야.
이제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시다 시게루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야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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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게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분단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불행을 갖고 일본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의 숨겨진 비밀로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도 그 6.25의 일본 참전의 비밀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뭐 그냥 UN 16개국이냐 아니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숨겨진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일본인데 지난번에 고다마 그 얘기할 때도 나왔었습니다만 고다마도 야, 이 동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갈게 했고 실제로 소해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에 가면은 기뢰가 많이 그 바다의 지뢰죠. 천안함도 이 기뢰에 의한 폭발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우키시마호 해방 후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죠. 우리 귀환동포가 오다가 아주 그 몇천 명이 몰살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 우키시마호 사건도 아마 미군의 기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가 뭐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폭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바다에 있는 그 기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놓거나 설치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산 앞바다에 이제 이 기뢰를 이 부설하는 역할들을 일본 배들이 와서 했다. 그래서 일본 해군 출신들이 와서 했었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옛날 식민지를 돌려받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 나오고 있고 이건 북한의 박헌영이 이제 한국 전쟁에 일본군 부대가 참가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자 아마 평화선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선이란 건 뭐냐면은 원래 메가더 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가더 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메가더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그 일본의 영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음이 발효되면은 메가더 라인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메가더 라인을 대체할 것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게 바로 그 평화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메가더 라인보다 더 많이 나가 있죠. 더 많이 나가 있는데 요쪽에 제주도 밑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게 바로 2호도 파랑도 관련된 것일 거고요. 요 부분이 바로 독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선을 통해서 평화선은 국제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뭐 저는 국제법 전공이 아니라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긴 합니다만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제 하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맺은 신한일 어업협정에 보면은 독도를 한일 공동 관리 수역 안에 넣어놨다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죠. 저는 독도 문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건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따로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보죠.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강화조약을 맺는 장면이고 강화조약 문서에 이제 그 첫 페이지인데요. 이걸 할 때 한국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아까 그 요시다가 이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러스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빠지게 되는데 이 러스크는 한국하고는 참 악연이 질긴 사람입니다. 우리를 분단시킨 장본인이에요. 우리를 분단시킨 분단선을 스틸웰과 본스틸과 러스크가 분단선을
그었죠.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그리고 그 비공식 서한이긴 합니다만, 그 우리 양유찬이라는 분이 미국 대사예요. 초대 미국 대사였는데 양유찬이 그 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편지를 냈더니 거기에 니앙크루암이라는 그 프랑스에서 실측한 바위섬,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를 멋대로 불러놨는데, 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부터는 일본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한국한테는 불리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밤낮제 여기에 의거해서 주장하고요.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벤플리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벤플리트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이었고, 또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 어렸을 땐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그래서 한국하고는 아주 친밀한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벤플리트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또 얘기가 나오죠. 뒷부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하면서도 미국이 독도를 한국 걸로 인정 안 해 하고 그런 입장을 한국한테 알려줬는데 한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어. 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이제 하는 식의 얘기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좋아하고 이제 많이 쓰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지형이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했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건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미국이 좀 중재해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친미파로 노무현 정부 때 비판을 받았었던 한미 FTA 협상 주역으로 친미파라고 비판을 받았었던 김현종 씨조차도 지금 안보실 2차장인가 그렇죠. 안보실 차장으로 김현종 씨조차도 미국한테 부탁하면 안 된다. 왜? 어떤 청구서가 날라올지 모른다. 진짜 심한 말까지 썼죠.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갖지 마시라. 그리고 이런 문제의 근원에 바로 미국이 있다. 이 문제는 따로 한미 관계를 따질 때 살펴봐야 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인 판을 짠 거는 미국입니다. 우리 분단시킨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승인 안 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한국을 빼는 것도,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을 뺀 것도 미국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이 대표로 갔었으면요, 거기서 독도 문제 해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는 식민지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적어도 승전국으로서 우리가 배상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위를 선전포고했었다는 거 다 알면서, 미국이 알면서, 그러니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결정적으로는 한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요시다가 정말 한국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일본은 파산한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아마 전후 일본이 부응하게 된 거는 이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한 것,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것, 그 두 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회담을 시작을 해요.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하는데, 일본은 딱하니, 아까 얘기했었던 역청구권, 그런 거 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망원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만, 일본 망원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손가락에 꼽혔던 게 고보다 망원입니다. 바로 한일회담 석상에서 일제히 36년이 한국인에게 이익을 주었다. 지금 아베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일 종족주의에도 이어지는 그 오랜 역사가 바로 이 전후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고보다 망원인데, 그거는 말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일본 사람들은
옛날 그 식민지 시대부터 이런 생각들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주일 대표부를 이승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가 맺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그 대표부를 했고 대표부의 그 책임자가 그를 대사로 임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부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죠?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김무성의 아버지입니다. 김용주라고 하는데, 그 한일회담을 내보내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표부의 대사를 보낸다면은, 그래도 독립운동한 사람을 가서 떡하니 앉아 있어야죠.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일본말을 잘 못하는, 근데 일본말 하는 사람도 무지 많았고, 또 일본말 못하는 사람 가면 어때요? 밑에 공사나 뭐 누가 그런 관료를 그렇게 해놓고 대표부에는 뜩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뭐 이거 징병제 나가라고 권하던 그런 친일 의혹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을 내보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으로 유태하라고 이승만은 아주 최측근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제일동포 얘기할 때 조금 제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만 아주 흉악했어요. 그리고 뭘로 흉악했냐면은, 야, 거기 우리 제일동포는 고향이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갖고 가지도 못하게 해. 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본에 남았는데, 그 일본에 있던 사람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주일대표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비자를 돈 받고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 제일동포들 속에서 저놈을 추방시켜야 한다. 제일동포들, 그러니까 주일대표부, 그때 이제 참사관이었는데 그 비자 장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제일동포 사이에서 아주 거센 이 추방운동이 벌어졌는데, 이승만이는 딱하니 이 사람을 공사 대사로 승진시켜버리죠. 대사로 이제 눌러앉아서 이승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내에서 이익을 대변하다가 이제 살고가 터지니까 외교관이 본국에서 소환하는데, 그리고 일본에선 가시라고, 이제 당신 임무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하는데, 일본에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이제, 그래서 일본이 추방을 한다 만다 하다가 또, 이런 때 인권 찾아요. 인권 찾아서 일본에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도령 귀국을 했습니다. 도령 귀국을 한 거는 언제 귀국을 했겠습니까? 날짜 보세요. 신문기사가 6월 27일자. 그러니까 바로 다카키 마사오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도령 귀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좀 잠시 들어가 있다가 금방 석방이 돼서 뭘 했냐면 다시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의 막후 교섭 인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참 한일회담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잘 아시겠죠. 일본에 있었던 거물 조선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 저는 장기영을 그렇게 표현을 했나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유태하가 배후에서 작동을 한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승만 시대의 한일 관계에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제일동포 북송 문제입니다. 이건 제일동포 문제를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일동포, 이거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제일동포의 절대 다수는 남쪽 출신입니다. 그런데 남쪽이 워낙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들이 그러니까 북으로 가겠다. 차라리 북으로 가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너무 차별을 받고 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들의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 북송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도를 가장한 비인도 라고 일본 내에서 골치 아픈 제일동포들을 숫자를 줄이는데 이게 뭐 몇십만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거니까 좋아라 하고 이제 한 건데, 요걸 이제 남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체제 경쟁에서 남쪽이 밀리는 꼴이 되잖아요. 이 제일동포의 절대 다수는 남쪽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반공포로 출신, 반공포로가 남쪽에 남은 거였다면 이건 제일동포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북쪽을 택해버리니까 남쪽 출신들이 이승만 정권으로서 큰 타격이에요. 이걸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저지 공작의 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두희입니다.
그 저지 공작에, 그리고 거기 대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 쪽에서 이제 특부 맡았는데, 그때 치안국장으로 그걸 총괄했던 게 이강학이, 나중에 3.15 부정선거 당시의 원흉인데, 나중에 재벌이 됐죠. 하여튼 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북송 문제는 제일동포 문제를 다룰 때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장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일본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했죠. 왜냐하면 장면은 이승만 같은 강경파가 아니었어요. 친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관료들 거의 대부분 친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말랑말랑해요. 친일 친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을 막 잘 해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